제12강으로서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11강에서 본 것과 같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점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요건으로 해서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인정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유권에는 여러 가지,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은 점유권의 효력에 관해서 점유권의 장에서는 물론이고 그 외에서도 규정하고 있죠. 즉 249조에서 점유를 요건으로 해서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든가 또 188조에서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점유권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권의 효력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권리의 추정에 관한 200조의 규정.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201조에서 203조의 규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보호 청구권, 즉 204조에서 207조 사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9조에서 자력구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인 이 네 가지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법 200조에 규정하는 권리의 추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200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점유하는 자는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또 질권자로 점유하는 자는 적법하게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의하여 점유자는 본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합니다. 즉 권리의 추정을 받음으로써 즉 점유자가 점유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됨으로써 바로 그것을 부인하려는 상대방이 바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추정 이런 것은 바로 입증 책임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200조에서 이 권리의 추정, 점유의 권리의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그 근거를 보면은 첫째로 점유의 현상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자는 점유제도의 이상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점유가 대체로 권리 상태와 부합하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실제적인 기초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의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원래의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점유자가 그 점유에 의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용 범위를 보면은 점유에 대한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죠. 즉 부동산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통설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권리 추정력에 관한 규정은 바로 동산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 추정의 효과를 보면은 권리의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에 부속시킨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객체로 하는 임대인의 법정 질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동산은 임차인의 소유로 추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점유 권리 추정은 점유자의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정의 효과는 반정을 들어서 깨뜨려질 때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 추정을 받게 되면 이것은 반정을 들어서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추정, 점유에 있어서 권리의 추정도 마찬가지로 반정을 들어서 이것을 깨뜨리게 되면은 이것이 부인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조의 권리의 추정은 반정을 들어서 깨뜨려질 때까지 정당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소극적인 것이고 소극적인 것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추정을 원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추정하는 효과를 원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권리의 추정은
이 점유자의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01조에서 203조 사이에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의 반환 청구권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본권,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본권이죠. 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본권이 없는 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바로 본권자는 거기에 대해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에 대해서 그 물건을 반환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점유자와 회복자, 즉 본권자 사이에서는 이 가실취득의 문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책임의 문제, 지출 비용의 상환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점유자가 본권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의 점유, 뭐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하면서 가실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물건을 점유하면서 목적물을 멸실훼손시킬 수가 있죠. 또 그 목적물에, 즉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본권자와 회복자의 관계, 즉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조에서 203조 사이에서 이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201조에서 203조 사이의 규정은 바로 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반환 청구권과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의 행사 시에서는 이러한 가실취득의 문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책임 문제, 지출 비용의 반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201조 내지 20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201조에서는 점유자의 가실취득 및 반환에 관해서, 그리고 202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203조에서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조에서 203조가 적용되는 점유자는 무권한 점유자를 말합니다. 즉 본권 없이 점유하는 무권한 점유자만을 말하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본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관계 자체에 의해서 규율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 즉 전세권을 가지는 자, 임차권을 가지는 자, 또 지상권을 가지는 자가 뭐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경우에는 본권이 있죠. 그러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조 내지 203조의 규정은 무권한 점유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판례도 이 계약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203조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규율되고, 이 201조 내지 20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조 내지 203조는 무권한 점유자에게만 적용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서 첫 번째 문제로서 이 가실취득의 문제를 봅시다. 자, 이것은 바로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 민법 201조 1항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가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권한 점유자이지만 무권한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 바로 점유물로부터 발생하는 가실 취득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오신하여 점유하는 자, 이게 선의의 점유자죠. 그래서 가실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오신하여 점유하는 자가 선의의 점유자이고, 이런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을 수취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의 점유자에게 가실 수취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은 먼저 점유자가 선의여야 합니다. 이 선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점유자가 실제로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이 선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 임차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가 있다고 믿고 오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만이 가실수취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의임의 무과실까지 요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설의 입장은 점유자가 가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데 대해서 가실이 있더라도 가실수취권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임에 가실이 있더라도 가실수취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수설과 판례는 가실로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 자에 대해서까지 가실 취득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즉 선의임의 무과실까지 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이지만은 그 선의임에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실 수취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보면은 오신하는데 오신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가실 취득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무과실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을 가지는데 이때 선의임의 무과실까지 판례가 요구하고 하니까 실무상으로는 무과실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 바로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을 취득합니다. 즉 선의이고 그 다음에 무과실인 경우 가실을 결국 취득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실은 천연가실, 법정가실은 물론이고 사용이익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가실은 가실 전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소비한 가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가실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의 가실 반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을 가지는데 악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점유자라 하면 선의의 점유자가 아닌 점유자를 말하겠습니다. 즉 폭력 또는 엄비에 의한 점유자, 또 가실 취득권이 없는 본건에 관하여 오신한 자, 또 본건에 관한 소가 계속 중인 점유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패소한 때에 각각 악의의 점유자이거나 악의의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가실을 반환해야 하고 또 소비하였거나 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을 갖지 못하고 선의의 점유자만이 가실 수취권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봅시다. 자, 무거는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을 멸실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무거는 점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 훼손, 멸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본건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그 배상의 범위는 이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인가 선의의 점유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실 훼손이라고 했는데 이때 멸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널리 반환 불능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이라는 것은 물리적 완전성을 해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체 행위, 이것이 훼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때 반환 범위는 책임의 범위라는 것은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선의 점유자의 책임을 보면은 이때 이 선의 점유자도 이 선의 점유자가 자주 점유자인가 타주 점유자인가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선의 점유자가 소유의 이사로 점유를 했느냐 아니면 소유의 이사 없이 점유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먼저 자주 점유를 한 경우에는 바로 자주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이고 또 자주 점유를 한 자는 바로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의 점유자가 그것을 파손하여서 그 재료를 점유한 때는 그것을 반환하면 되고, 또 매도하여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대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가 타주 점유,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202조 후단에서는 바로 선의 점유자이지만 타주 점유를 한 경우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이지만 타주 점유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 수취인, 질권자 이런 사람은 선의 점유자이죠. 그렇지만은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해서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점유자가 처음부터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한 것이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의 책임을 봅시다. 악의 점유자는 당연히 발생한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죠. 202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자가 본건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의 세 번째 문제로서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건한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건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다든가 또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바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이러한 비용, 즉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무건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점유한 경우에 비용 상한 문제는 본건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가지고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권한 있게 점유한 자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한인을 가지고 점유한 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 또 지상권에 관한 규정, 전세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이 203조의 규정은 바로 점유자가 무건한 점유자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되는데 사치비 이런 것에 대한 비용 상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이 점유자의 선의 악의 또 자주 타주 점유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이 비용 상한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또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사자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청구권자를 보면 비용 상한의 청구권자는 현재의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점유물의 반환의 청구를 당하는 자, 즉 무건한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자기가 지출한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한 의무자는 누구냐? 회복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상한 의무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즉 점유자의 비용 지출 후에 소유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현재 회복자에 대해서 모든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환 청구를 하는 자,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필요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03조 1항 본문을 보면은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 대해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비라는 것은 물건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죠. 이때 물건의 보존비, 뭐 수리비, 동물의 사육비, 공조, 공과금 이런 것이 필요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주의할 것은 필요비의 경우에는
필요비 지출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실제 이 사무관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에는 이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한 필요비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이 통상의 필요비는 이제 통상 목적물을 보존 관리한 비용 이런 것이 통상의 필요비죠. 예를 들어서 뭐 목적물의 수리비, 조세, 보험료 등 이런 게 통상의 필요비고 이게 특별한 필요비 이제 특별한 필요비가 있는데 특별한 필요비라는 것은 태풍, 홍수로 인한 주택의 대피해를 보수한 비용 이런 것은 특별한 필요비가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가시를 취득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거운 점유자가 목적물에 가시를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점유자가 주택에 있어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럼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이익, 즉 가시를 취득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한을 청구하지 못하고 특별한 필요비에 대해서만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 봅시다.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복자가 바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 증가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상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유익비라는 것은 물건의 개량이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도가 없는 집에 수도를 놨다든가 또 기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변경한 경우라든가 또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답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되지 않는 답을 이렇게 관계가 되는 그런 답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많은 비용의 유익비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 바로 무거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유익비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비의 경우는 그 비용이 많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회복자가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해 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법원이 상당한 상한 기간을 허용가 해주면은 상한 기간이 유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한 기간이 유예가 된 경우에는 바로 점유자는 이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관련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가지고 점유자는 당연히 회복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바로 가실취득의 문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책임 문제, 또 비용 상한 청구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이 문제는 실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세 번째 이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204조에서 207조 사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죠. 점유권도 하나의 물권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뭐 중국 물권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를 하나의 물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 보호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이제 점유에 기한 보호 청구권, 즉 점유 보호 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점유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점유권에 기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침해의 배제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습니다.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점유권인데 이런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탈하거나 또 침탈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점유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냐?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바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즉 점유권이 일종의 물건이고 또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이 점유보호 청구권의 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건 순수한 이 채권으로서 편의적으로 이 점유보호 청구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의 당사자를 보면은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는 당연히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직접 점유자는 물론이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점유보조자에게도 자력구조권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 또는 침탈할 염려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의 세 가지로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유보호 청구권에도 이 세 가지가 인정됩니다. 먼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보면은 자, 우리 민법 204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규정상으로서는 점유의 해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유의 해수. 그래서 이게 점유해수 청구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204조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때 청구권자는 침탈당한 직접 점유자나 간접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은 먼저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점유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유 침탈자의 고의 가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점유 침탈자의 고의 가실이 없이 점유 침탈이 일어나더라도 점유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구권자는 점유권을 침탈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자이든 타주 점유자이든 또한 직접 점유자이든 간접 점유자이든 관계없이 점유자이면 모두 바로 이 청구권자, 점유해수 청구권의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권이 있던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유 그 자체로서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악의 기타 하자 있는 점유자라도 모두 다 점유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해수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은 점유해수 청구권의 내용은 바로 물건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동산이나 부동산 그 자체 점유 침탈당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의 한가 처분에 의하여 금전으로 변한 경우에 그 한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지만은 한가금은 본래 침탈당한 물건에 가름하는 것이므로 한가금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207조 2항에 의해서 제한이 있어서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환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것이 맞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점유해수 청구권에 있어서 비용 부담도 바로 점유를 침탈한 자,
그러니까 해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 해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해수를 하면 점유권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법 192조 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데 점유가 침탈당한 경우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상실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점유 해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해소하면은 점유권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을 보면은 점유 해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이 점유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해수 청구권은 점유 침탈 시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척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의 침탈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바로 1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점유 보유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 205조 1항에서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당한 때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의 규정상은 점유의 보유라고 해서 이것을 점유 보유 청구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방해를 당한 경우에 즉 점유의 침탈 이외, 점유가 완전히 침탈되는 이외의 방법으로서 점유의 방해를 당한 경우에 바로 점유 보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의 방해를 하면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점유 상태에 대한 부분적 침해, 이것이 바로 점유에 대한 방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5조 2항에서 규정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방해 제거는 성질상 방해가 종료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점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점유의 방해의 경우에도 205조 3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에 대해서 봅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죠. 206조 1항에서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이런 경우에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206조 2항에서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네 번째 문제로서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 대해서 봅시다. 이 점유자의 자력구제라는 것은 권리의 침해를, 즉 점유의 침해를 당한 때에 국가구제에 의하지 않고 사력, 즉 점유자의 개인적인 힘에 의하여 그 권리의 구제 내지 실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적인 실력 행사에 의한 권리구제, 이것이 자력구제이죠. 근대법에서의 권리구제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력구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점유의 침탈이 완료되면 침탈자의 점유가 확립되므로 그 이전 단계로서 점유의 침해 상태가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또 국가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바로 점유자의 실력 행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점유자에 대한 질서 교란 행위가 끝나 새로운 지배 상태가 확립되면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바로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침탈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점유의 침탈이 완전히 종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유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침탈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력구제권자를 보면은 직접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에게는 인정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11강에서 봤듯이 이 점유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은 이 간접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이 있죠. 그래서 먼저 자력방위권에 대해서 보면 209조 1항에서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려는 불법한 사력에 의한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점유의 침탈로 아직 점유가 완전히 뺏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불법한 침탈을 사력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력방위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탈환권이 인정됩니다. 불법한 사력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는 실력으로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자력탈환권 행사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부동산인가 동산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먼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침탈당한 후에 적시로 가해자를 배제하여 그것을 탈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 침탈의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침탈이 종료한 후에는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침탈 행위가 완전히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가해자를 배제해서 그것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는 가해자를 추적하여 이를 탈환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탈 후 시간이 경과하여 현장성 내지 추적 가능성이 소멸하고 난 뒤에 자력탈환권은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유가 침탈되는 경우에 있어서 바로 현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침탈 행위가 완전히 종료한 후에 자력탈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 행위를 이룬다, 즉 위법 행위가 이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령 내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 볼펜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점유를 침탈해서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물건을 강제적으로 뺏는 것은 이것은 바로 형법상의 강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력탈환권의 행사, 이것은 바로 현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자력탈환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해야죠.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에 의한 권리 구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이 점유권의 효력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권리의 추적 문제, 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 또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이 네 가지 문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